1993년 이른 봄이었습니다. 3살배기 아들을 품에 안은 채 어머니는 남편의 관 앞에 섰습니다. 29의 나이,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였지만 그녀의 얼굴엔 이미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가난이 만들어낸 주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초라했어요. 조화 몇 송이와 향 냄새만이 남편의 마지막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아들이 작은 손으로 관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관 속의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 시간도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이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통장을 확인했을 때의 그 참담함이란 15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빚과 어린 아들, 그리고 이 15만 원뿐이었죠. 어머니는 그날 밤 아들을 재우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식당, 청소, 뭐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일할 곳은 없었어요. 며칠을 헤매다가 마침내 동네 양말 공장 앞에 섰습니다. 직원 모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거든요. 공장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사장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일 배우러 왔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사장이 지원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이름이랑 주소 쓰고 학력이랑 경력도 적어요. 종이를 받아든 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펜을 쥐었지만 한 글자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난독증이 있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글자가 뒤집혀 보이고 읽으려 하면 머리가 아팠어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여자아이에게 교육은 사치였으니까요. 왜 안 써요? 사장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 글씨를 못 씁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눈물 자국이 번졌어요. 사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아이는요? 3살입니다. 제가 데리고 일하겠습니다. 절대 방해 안 되게 하겠습니다. 사장이 어머니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대신 실수하면 바로 자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몇 번이고 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30년이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씻기고 밥을 먹인 뒤 공장으로 향했죠. 공장 한쪽 구석에 아들을 앉혀두고 어머니는 양말 포장 작업을 시작했어요. 기계에서 나온 양말을 접어서 비닐에 넣고 스티커를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손이 빠르고 정확해야 했죠. 아들은 처음엔 울었어요. 엄마, 집 가자.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일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대신 쉬는 시간마다 아들을 안아주고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입에 넣어줬어요. 우리 아들, 조금만 참아. 엄마가 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줄게. 아들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공장 구석에서 혼자 놀고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봤죠. 가끔 다른 직원들이 과자를 주면 조용히 받아 먹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7살이 되었을 때 학교에 보냈어요.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공장으로 달려가 밤늦게까지 일했죠. 저녁에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공장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리게 했어요. 아들은 공장 구석에 앉아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엄마, 숙제 다 했어. 그래, 잘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양말 한 켤레를 포장할 때마다 10원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1000켤레를 포장하면 10,000원이었죠. 한 달이면 30만 원. 그 돈으로 방세를 내고 밥을 사 먹고 아들 학용품을 샀어요. 남는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키가 쑥쑥 자라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행복했어요. 밥을 많이 먹는 아들, 교복이 작아져서 새로 사야 하는 아들. 그 모든 게 기뻤습니다. 엄마, 나 대학 가고 싶어?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 우리 아들이? 응. 선생님이 성적 괜찮으니까 도전해보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대학이라니. 글씨도 못 쓰는 자신의 아들이 대학을 간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래, 가자. 엄마가 돈 벌어줄게. 그날부터 어머니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나가서 일했죠.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학에 떨어졌어요. 재수를 했고 그래도 떨어졌습니다. 결국 아들은 삼수 끝에 지방 전문대학에 합격했죠. 어머니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우리 아들 대학생이네.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든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250만 원. 엄청난 돈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빚을 갚기 위해 일했죠.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월급을 받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첫 월급을 탈 때 그 돈을 고스란히 아들에게 돌려줬어요. 이건 내 돈이야. 내가 써. 엄마, 나 엄마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야. 너 쓰고 싶은 거 사.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30년의 세월이 녹아 있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던 날들.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던 날들. 하지만 어머니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잘 자라줬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32살이 되었을 때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어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예쁜 여자가 들어왔어요. 세련된 옷에 화장을 한 얼굴.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엄마,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잘됐다. 축하한다.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이제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이제 내 역할은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뿌듯하면서도 쓸쓸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2024년 5월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새 옷을 입고 갔죠. 평생 처음 백화점에서 산 정장이었어요. 20만 원이나 하는 비싼 옷이었지만 아들 결혼식인데 초라하게 갈 수는 없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 쪽 친척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다들 멋진 옷을 입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아무도 어머니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아들이 턱시도를 입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저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줄의 말씀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었어요. 사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양가 부모님 나오세요. 며느리 부모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앞으로 나갔어요. 어머니도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머니를 보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어머니는 느꼈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을 찍는 내내 며느리는 어머니 쪽을 거의 보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 부모님 쪽으로만 몸을 기울였죠. 식이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그때 며느리 쪽 친척들이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 어머니 혼자시네. 남편 일찍 돌아가셨대. 혼자 애 키우셨대. 어머, 그래. 힘드셨겠다. 근데 좀 촌스럽지 않아? 옷도 그렇고. 어머니는 밥을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날이니까요. 결혼 후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신혼집으로 이사했어요. 회사 근처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공장 근처 단칸방에서 살았죠. 가끔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 여보가 잘 챙겨줘. 어머니는 안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잘 돌봐주는구나.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전화는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두 달에 한 번. 어머니는 외로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아들도 바쁘겠지. 신혼인데 어머니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겠지.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아들. 무슨 일이야? 엄마, 이번 주말에 여보랑 같이 저녁 먹을래? 우리 집에서.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자기를 집으로 초대한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내가 가도 돼? 당연하지. 여보가 엄마 보고 싶대. 그래.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어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나를 보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는 기뻤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다행이구나. 다음 날 어머니는 시장으로 갔어요. 무엇을 사갈까 고민하다가 정육점 앞에 섰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고급 한우가 놓여 있었어요.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한우 등심이요? 100g에 5,000원이에요. 500g 주세요. 네, 잠깐만요. 어머니는 지갑을 열었어요. 25,000원. 한 달 생활비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며느리가 맛있는 걸 먹어야 아들도 행복하니까요. 정육점을 나와 반찬 가게로 갔습니다. 신선한 나물과 김치를 샀어요. 과일 가게에서는 사과 한 박스를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지만 어머니는 행복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겠지? 혼잣말을 하며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장을 다 보고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약속 시간은 저녁 6시였지만 조금 일찍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를 도와서 저녁 준비를 해야죠. 버스에서 내려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로 걸어갔어요.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어머니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아파트 입구 골목길을 지나갈 때였어요. 저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걸음을 멈췄어요. 아들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모퉁이 뒤에 몸을 숨겼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글씨도 못 쓰는 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어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글씨도 못 쓰는 년? 그게 나를 말하는 건가?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하, 여보 목소리 좀 낮춰. 누가 들으면 어떡해. 뭐, 내가 엄마 편 들어? 결혼식 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사진 찍을 때마다 옆에 서 있는 게 진짜 짜증났다니까. 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무식한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것만으로도 상상만 해도 역겨운데 재산이나 좀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 있어? 딸랑 단칸방에서 살면서. 여보, 그래도. 아들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며느리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뭐, 내가 지금 엄마 편 들려고? 당신 엄마가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 결혼 축의금도 제대로 안 했잖아.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들의 사과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이나 잘 먹고 재산 있는지 좀 떠봐. 양말 공장에서 30년 일했으면 돈 좀 모았을 거 아냐. 그거라도 받아내야지. 알았어, 여보. 내가 잘할게. 아들의 대답이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후들거렸죠. 벤치를 발견하고 주저앉았어요. 장바구니를 옆에 놓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글씨도 못 쓰는 년.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웃음소리. 하하 하고 웃던 그 소리. 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그 아이를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해주고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했어요.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배고프지 않게, 추위에 떨지 않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어요. 그 빚을 갚기 위해 5년을 더 일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취직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첫 월급을 탈 때 아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줬어요. 내가 쓰라고. 결혼식 때 입을 정장을 사기 위해 한 달을 굶다시피 했어요. 20만 원짜리 옷. 평생 그런 비싼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지만 아들 결혼식인데 초라하게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피했다고요? 글씨도 못 쓰는 년이라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죠. 장바구니 안에 고기와 과일이 보였어요. 25,000원짜리 한우. 며느리를 위해 산 고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이제는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30년의 무게, 헛된 세월의 무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시내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으로 갔죠. 버스를 타고 은행 앞에 내렸어요. 이미 영업시간이 지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내일 오자. 혼잣말을 하고 어머니는 다시 버스를 탔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칸방 문을 열고 들어갔죠. 좁은 방이었어요. 부엌과 방이 하나로 붙어 있고 화장실만 따로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냉장고에 넣었어요. 고기와 과일, 반찬들, 며느리를 위해 샀던 것들. 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닫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장을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뚜껑을 열자 통장 몇 건과 서류들이 나왔어요. 통장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첫 번째 통장에는 500만 원이 있었어요. 두 번째 통장에는 300만 원. 세 번째 통장에는 200만 원. 모두 합하면 1000만 원이었습니다. 30년 일해서 이게 다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한 푼 한 푼 모았어요. 아들 학비 내고 생활비 쓰고 남은 돈을 저축했죠. 서류를 꺼냈어요. 집 계약서였습니다. 이 단칸방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2천만 원에 샀던 집이었습니다. 15년 전 일이죠. 아들이 고등학생 때 전셋집을 전전하다가 간신히 대출받아서 샀던 집이었어요. 아들 결혼하면 이 집 팔아서 보태주려고 했는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집은 그냥 두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공손한 말투였지만 사실은 싫었던 거죠. 초라한 단칸방 따위 필요 없다고. 어머니는 통장과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벽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글씨도 못 쓰는 년, 무식한 시어머니, 상상만 해도 역겹다. 그리고 아들의 웃음소리, 맞장구를 치던 그 목소리. 어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개가 젖었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5시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죠. 공장에 가는 대신 은행으로 향했어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어요. 전부 해지하고 싶습니다. 네, 전부요? 네, 전부요. 직원이 통장을 확인했어요. 3개의 통장, 1000만 원.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게 많아서. 아니에요. 제 돈 찾는 겁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0분 후 어머니는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어요. 은행을 나와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큰 부동산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년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집 팔려고요. 아, 네. 어디 집이세요? 어머니가 주소를 말했어요. 부동산 사장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여기요. 단칸방이시네요. 요즘 시세가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급하게 파시려면 4,5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빨리 팔아주세요. 네. 정말요? 생각 좀 더 해보시지. 아니요. 바로 팔아주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부동산 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곧 서류를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하시고. 저 글씨를 못 써요. 도장 찍으면 되나요? 아, 네. 도장 있으세요?
어머니가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남편이 만들어줬던 도장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했던 유일한 유품이었죠. 서류에 도장을 꾹꾹 찍었어요. 일주일 후 집이 팔렸습니다. 4,500만 원. 부동산 수수료를 빼고 4,300만 원을 받았어요. 통장에 있던 1,000만 원과 합치니 5,300만 원이었습니다. 30년 일해서 모은 게 이것뿐이네. 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이 돈은 온전히 자기 것이니까요. 집을 비우는 날 어머니는 짐을 챙겼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하나, 이불 보따리 하나. 그게 전부였죠.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낡은 가구, 그릇, 추억이 담긴 물건들. 방을 한번 둘러봤어요. 15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아들이 학교 다닐 때 이 방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웃었죠. 아들이 대학 합격증을 받고 기뻐하던 모습도 여기서 봤어요. 안녕. 짧게 인사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를 부동산에 맡기고 버스 터미널로 향했어요. 터미널에 도착해서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충청남도 보령으로요. 네, 다음 버스는 1시간 후에 있습니다. 표 한 장 주세요. 표를 받아들고 대합실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머니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아들이 5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아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어머니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잘 자라라. 엄마는 이제 갈게.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벨소리가 멎었다가 다시 울렸습니다. 6번을 울렸지만 어머니는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어제 왜 안 왔어? 전화 좀 받아. 어머니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탑승 안내 말씀드립니다. 보령행 버스 승객분들은 3번 게이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어머니는 일어나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죠. 버스가 출발했어요.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빌딩들이 작아지고 산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던 날들. 양말을 접고 포장하던 손길. 아들 밥 챙기던 기억. 학교 보내고 기다리던 시간들.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 글씨도 못 쓰는 년. 어머니는 눈을 떴어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다 말라버렸죠. 3시간 후 버스는 보령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짐을 들고 내렸어요. 고향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고향. 택시를 타고 옛집으로 갔어요. 빈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50년 넘게 비어있던 집이죠. 낡았지만 아직 형태는 남아 있었어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어요. 어머니는 짐을 내려놓고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먼지가 가득했지만 청소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기서 살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곳. 글씨를 못 쓴다고 비웃지 않는 곳. 여기서 조용히 살다 가면 되겠죠. 어머니는 가방을 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고향 마을은 조용했어요. 예전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떠나고 몇 집만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들 뿐이었죠. 어머니는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 조용히 살 수 있는 곳.
집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거미줄을 쳤어요. 마당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죠.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지만 괜찮았어요. 일하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청소가 끝나고 필요한 물건들을 샀습니다. 침대, 냉장고, TV. 2천만 원을 썼어요. 남은 돈은 3,300만 원. 이 돈으로 조용히 살다 가면 되겠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동네 이장님이 먼저 왔습니다. 여기 누가 이사 왔다고 해서 왔는데, 아니 당신. 순자 아니야? 네, 저 기억하세요? 그럼 기억하지. 40년 전에 시집 갔잖아. 그때 21살이었지? 이제 돌아온 거야? 네. 어머니는 짧게 대답했어요. 이장님이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었어요. 아이고, 그래. 자식은?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럼 아들이랑 같이 살지. 왜 여기 혼자 와?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장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것저것 생활 정보를 알려줬죠. 마을 회관 위치, 장 보는 곳, 병원 가는 법. 이웃집 할머니도 왔어요. 6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기 새로 오셨다며요? 나는 옆집 사는 김복순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아, 순자 씨. 혼자 사세요? 네. 아이고, 그럼 외롭겠네. 나도 혼자 살아요. 남편 3년 전에 갔어요. 복순이 할머니는 말이 많았어요. 마을 이야기, 사람들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듣기만 했죠. 순자 씨, 우리 같이 밥 먹어요. 혼자 먹으면 심심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아이, 왜 그래요? 이웃끼리 도와가며 살아야지. 복순이 할머니는 매일 찾아왔어요. 반찬을 갖다 주기도 하고 같이 장을 보러 가자고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꿨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오후엔 마을 회관에 가서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저녁엔 TV를 보다가 일찍 잠들었어요. 평온한 나날이었습니다. 아무도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글씨를 못 쓴다고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순자 씨라고 불렀죠.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예쁜 풍경이었어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5살 때 찍은 그 사진. 그네를 타며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잘 크고 있니?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어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는 이제 괜찮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한 달 동안 꺼놓았던 전화기였습니다. 전원을 켰죠. 화면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떴어요. 87통. 모두 아들이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 와 있었어요. 엄마, 어디 있어? 연락 좀 해. 엄마, 제발 전화 받아. 엄마, 걱정된다. 어디 있는지 알려줘.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는 문자를 하나씩 읽었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죠.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기를 다시 껐어요. 이제 넌 내 인생을 살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복순이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오늘 장날이에요. 같이 가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읍내로 갔어요.
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죠. 어머니는 복순이 할머니를 따라 이곳저곳을 다녔어요. 순자 씨, 이 고등어 싱싱하네. 하나 살래요? 네, 살게요. 생선을 사고 채소를 샀습니다. 떡도 샀어요.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지만 어머니는 힘들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더 무거운 것도 들었으니까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복순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 아들 있다고 했죠? 네. 연락은 하고 지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안 해요. 왜요? 싸웠어요? 그냥, 이제 연락 안 하기로 했어요. 복순이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자식이 그렇죠. 키울 땐 내 전부인 것 같은데 크면 남이 되더라고요. 나도 딸 둘 있는데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그래요? 응. 자기들 바쁘다고. 명절에도 안 와요. 전화만 하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들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봄이라 초록빛이 가득했죠.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끼리 살면 되죠. 복순이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따라 웃었습니다. 네, 그렇게 살면 되죠. 집에 돌아와 짐을 풀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다가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에게 밥을 해주던 때, 도시락을 싸주던 때,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되네. 중얼거렸어요. 쓸쓸하기보다는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자기 밥만 챙기면 되니까요. 저녁을 먹고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어머니는 반쯤 듣다가 채널을 돌렸어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다투고 있었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드라마 속 어머니가 울었어요. 내가 내 자식이니까 그러지. 어머니는 TV를 껐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마루로 나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죠. 엄마는 이제 안 그래.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곧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어요.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마을 생활에 적응했어요. 아침마다 텃밭을 돌보고 복순이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윷놀이도 했죠. 웃음소리가 나왔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어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어머니는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죠. 그때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차였어요. 서울 번호판이었죠. 차 문이 열리고 아들이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고추 바구니를 놓고 일어섰습니다. 아들이 대문으로 다가왔어요. 며느리도 뒤따라 내렸죠.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표정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찾았니?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전입신고 하셨더라고요. 아들이 대문 앞에 섰어요. 며느리는 차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어머니가 짧게 말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았죠. 아들과 며느리는 서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그동안. 앉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마당 한쪽에 앉았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뭐가?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엄마가 우리 말 들었죠? 그렇죠?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오시기로 한 날 안 오셔서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이웃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짐 싸서 떠나셨다고. 그때 알았어요. 엄마가 우리 말 들으셨구나.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뭐가 잘못했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글씨 못 쓰신다고, 무식하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 하면 안 되지. 어머니가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됐어요. 그랬지.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엎드렸어요.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아들도 따라 엎드렸죠. 엄마,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여보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정말 못된 놈이에요. 어머니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엎드려 울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30년 전 아들이 어렸을 때 넘어져서 울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을 안아주고 토닥였죠. 하지만 지금은 안 왔어요.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니까. 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흙투성이었죠. 너희 왜 왔니? 엄마. 집으로 돌아가세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엄마, 제발. 너희랑 살고 싶지 않아.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집에 왜 가? 글씨 못 쓰는 년이 왜 가? 무식한 시어머니가 왜 가?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다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과하든 내가 들은 그 말은 안 지워져. 엄마, 너 기억나니? 내가 5살 때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 그때 내가 업고 병원까지 뛰어갔지. 한겨울이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나요. 너 중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 가고 싶다고 했지. 친구들은 다 간다고. 그때 내가 일주일 동안 밤샘 야근을 했어. 수학여행비 만들려고. 엄마, 너 고등학교 때 교복이 작아져서 새로 사야 했잖아. 그때 내가 밥을 굶었어. 한 달 동안 교복값 아끼려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너 대학 등록금 내가 대출받아서 냈어. 5년 동안 갚았지. 이자만 100만 원이 넘었어. 알아요, 엄마. 다 알아요. 알면서 왜 그랬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어요. 알면서 왜 웃었어? 며느리가 날 욕할 때 왜 맞장구를 쳤어?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제가 겁이 났어요. 뭐가? 여보가 화내는 게 무서웠어요. 제가 엄마 편을 들면 여보가 저한테 화낼까봐.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팔아먹은 거야?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어. 너희 돌아가. 어머니가 일어났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의 치마를 붙잡았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손 놔.
어머니, 손 놓으라고. 어머니가 치마를 확 잡아당겼어요. 며느리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부축했죠.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진정을 해?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머니가 웃었어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왜 화가 난 건지. 엄마, 난 너희가 미안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 알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는 돈이 궁금해서 온 거잖아. 내가 집 팔고 통장 해지한 거 알고 그 돈 어디 갔나 궁금해서 온 거지.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정말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너희 그날 뭐라고 했어? 재산이나 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라도 받아내야지. 그랬잖아.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 다 썼어. 네. 집 고치는 데 쓰고 생활비로 쓰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거짓말이었어요. 아직 3천만 원이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죠.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며느리도 입을 벌린 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갈 거 없지? 돌아가. 어머니가 등을 돌렸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려 했죠. 아들이 소리쳤어요. 엄마, 정말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문을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밖에서 아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엄마, 문 열어줘요. 제발. 어머니는 문 앞에 서서 눈을 감았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울음 섞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밖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차에 타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조수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차가 출발했어요. 천천히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창밖을 바라봤어요. 차가 사라지고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잘 가라.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텃밭으로 나가 다시 고추를 땄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일은 계속했어요. 일을 해야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고추를 다 따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을 씻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죠. 냉장고를 열었는데 밥을 할 기운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을 끓이고 면을 넣었어요. 계란 하나를 풀어 넣었죠. 3분 후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상 위에 라면을 올려놓고 앉았어요. 젓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입 먹고 내려놓았죠. 왜 이러나? 중얼거렸어요. 배는 고픈데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엎드려 울던 모습, 엄마 용서해 주세요 하던 목소리. 어머니는 라면을 치웠어요. 설거지를 하고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죠.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뭘 봐도 재미가 없었어요. TV를 끄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죠. 잘한 거겠지? 혼잣말을 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어왔어요. 다음 날 아침 복순이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어제 누가 왔더라고요? 서울 차 봤는데. 아들이요. 아들,
어머, 좋았겠네. 오랜만에 봤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순이 할머니가 방긋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자식이 찾아오면 마음이 놓이잖아요. 밥은 같이 먹었어요? 아니요. 그냥 보내버렸어요. 네. 왜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복순이 할머니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얼굴이 안 좋아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혼자 키운 것, 30년 동안 양말 공장에서 일한 것, 며느리가 한 말, 아들이 맞장구 친 것, 그리고 어제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던 것. 복순이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순자 씨는 용서 안 해줬어요? 네. 왜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 말들이 계속 들려요. 글씨 못 쓰는 년, 무식한 시어머니, 상상만 해도 역겹다. 그리고 아들의 웃음소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순이 할머니가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겠어요. 30년이에요. 30년을 그 아이 위에 살았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알아요. 이해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자 씨, 나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복순이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큰딸이 있잖아요. 그 애가 10년 전에 돈 빌려달라고 했어요. 남편 사업한다고 3천만 원. 나는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딸이 빌려달라니까 줬죠. 돌려받았어요? 복순이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못 받았어요. 사업 망했대요. 돈 없다고. 그런데 몇 달 뒤에 보니까 새 차 샀더라고요. 외제차. 어머, 나한테는 돈 없다더니 차는 사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전화해서 소리 질렀어요. 너 거짓말했지?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어머니가 조용히 기다렸어요. 복순이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돈밖에 몰라 라고 하더라고요. 나를 속인 건 자기인데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끊었어요. 연락 안 해요. 10년 됐어요. 어머니는 놀랐어요. 복순이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내 딸인데 어떻게 연락을 안 하나. 밤마다 울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말요? 응. 딸 눈치 안 봐도 되고, 뭐 사주지 못해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내 돈 내가 쓰면서 사니까 좋더라고요. 복순이 할머니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순자 씨 용서 안 해줘도 돼요. 자식이라고 다 용서해 줄 필요 없어요. 상처받았으면 거리 두는 게 맞아요. 그래도 제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순자 씨는 충분히 헌신했어요. 30년이면 충분해요. 이제 순자 씨 인생 사세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복순이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 혹시 모르잖아요. 아들이 진짜 뉘우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순자 씨 마음 추스르는 게 먼저예요. 고마워요. 뭐려? 이웃끼리 이런 거 도와줘야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텃밭에 나갔어요. 잡초를 뽑고 물을 줬습니다. 땀이 흘렀죠. 하지만 상쾌했어요. 일을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어머니는 한참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순이 할머니가 반찬을 갖다 놨더라고요. 김치찌개와 된장국, 그리고 생선구이. 어머니는 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었어요. 오늘은 목구멍으로 잘 넘어갔습니다. 맛있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TV를 켰어요. 오늘은 예능이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어요. 베개에 머리를 대니 편안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아들도 잘 살겠지. 며느리와 함께 자기 인생을 살아가겠지. 잘 살아.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밤도 꿈을 꾸지 않았어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계절이 여름으로 접어들었어요. 텃밭에 상추와 고추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채소를 따서 복순이 할머니와 나눠 먹었죠. 순자 씨, 이 고추 정말 맵네요. 맛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다. 두 사람은 마을 회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윷놀이도 하고 화투도 쳤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화해하는 장면이었죠. 엄마 용서해줘서 고마워. 아들아, 엄마가 너무 심했구나. 두 사람이 껴안고 우는 장면이 나왔어요. 어머니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어머니는 가방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며느리 친구예요. 며느리 친구? 네.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뵙고 싶은데. 왜요? 그게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한참 생각했어요. 거절하려다가 궁금해졌습니다. 며느리 친구가 왜 자기를 만나려고 하는 걸까? 좋아요. 언제 만날까요? 이번 주 토요일 어떠세요? 제가 그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보낸 걸까?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 약속 시간이었어요. 어머니는 집을 깨끗이 치우고 기다렸습니다. 정각의 차 소리가 들렸죠. 대문 밖에서 젊은 여자가 내렸어요.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표정. 여자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유진이라고 합니다. 들어오세요. 유진이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마루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유진이 마루에 앉았어요. 어머니도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유진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뭔데요? 돈이에요. 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왜 나한테 돈을 줘요? 며느리. 아니, 수진이가 부탁했어요. 어머니께 전해드리라고.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어머니가 봉투를 밀어냈어요. 유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수진이가 요즘 밤마다 울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못됐다고, 자기가 최악이라고. 어머니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원래 좋은 애예요. 그냥 철이 없었던 것뿐이에요. 어머니를 무시하려던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재미로 한 소리예요? 유진이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친구라고 하셨죠? 그럼 며느리한테 가서 말해주세요.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돈도 필요 없고 사과도 필요 없다고. 어머니, 그리고 아들한테도 전해주세요. 잘 살라고. 엄마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가 일어났어요. 유진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건 며느리 문제예요. 내가 해결해 줄 일이 아니고.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 어머니가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가족이 서로한테 그런 말을 해요? 글씨 못 쓰는 년? 무식한 시어머니? 그게 가족이 할 말이에요? 유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대문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어머니, 가라고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유진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봉투를 든 채로 대문 밖으로 나갔죠. 죄송합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이고 차에 탔어요. 차가 출발하고 어머니는 대문을 닫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야?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복순이 할머니가 달려왔어요. 순자 씨, 무슨 일이에요? 소리 지르는 거 들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얼굴이 하얗게 질렸잖아요. 복순이 할머니가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자꾸 찾아오는 걸까요? 나 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순자 씨, 나는 이제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싶다고요. 복순이 할머니가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해가 기울고 저녁 노을이 마을을 물들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유진의 말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수진이가 밤마다 울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후회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이미 들은 말은 지워지지 않는데.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어머니는 일어났어요. 마루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내가 잘못한 걸까? 혼잣말을 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새벽 바람만 차갑게 불어왔죠.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짧지만 깊은 잠이었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텃밭으로 나가 채소를 돌봤습니다. 복순이 할머니가 찾아왔죠. 순자 씨, 오늘 같이 읍내 갈래요? 옷 좀 사려고. 좋아요.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읍내로 갔어요. 백화점 비슷한 상점에 들어가서 옷을 구경했습니다. 어머니는 예쁜 블라우스 하나를 골랐어요. 이거 어때요? 좋네요. 한번 입어봐요. 탈의실에서 옷을 입어봤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30년 동안 작업복만 입다가 이런 예쁜 옷을 입으니 어색했죠.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살래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복순이 할머니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우리한테 돈 쓰면서 살아요. 네,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옷을 사고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들판이 푸르렀습니다. 여름이 깊어가고 있었죠. 이제 괜찮을 거야.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텃밭에서도 가을 채소들이 익어갔죠. 무, 배추, 파. 어머니는 김장 준비를 시작했어요. 복순이 할머니와 함께 배추를 절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모여서 함께 김장을 했죠. 웃음소리가 가득한 하루였어요. 순자 씨,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응. 처음 왔을 땐 얼굴이 어두웠는데 이제 환하네요. 어머니는 웃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거든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김장하느라 온몸이 쑤셨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TV를 보다가 문득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몇 달 만에 전원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아들도 이제 포기한 모양이었죠. 문자함을 열었어요. 새 문자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온 문자였죠.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더 이상 연락 안 할게요. 그냥 건강하게 지내세요.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해요, 엄마. 어머니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잘 살아라. 중얼거리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죠. 다음 날 마을 회관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어요. 이장님의 칠순 잔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죠. 순자 씨 여기 앉아요. 복순이 할머니가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어머니는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이장님이 인사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7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보다 이웃이 더 소중하다는 것. 혈연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아들보다 복순이 할머니가 더 자기를 이해해줬으니까요.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죠. 나도 70까지 살 수 있을까? 혼잣말을 했어요. 어머니는 지금 61살이었습니다. 아직 9년이나 남았죠.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기 전 문득 아들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며느리와 잘 지내고 있을까? 괜찮겠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들도 이제 어른이니까 자기 인생을 살아가겠죠. 엄마는 엄마대로 살 거야. 어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일찍 일어났어요. 텃밭으로 나가 물을 뽑았습니다. 싱싱한 무가 뽑혔죠. 복순이 할머니가 담 너머로 소리쳤어요. 순자 씨, 오늘 같이 산책 갈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빨강, 노랑, 주황빛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예쁘다. 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복순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매년 보지만 볼 때마다 예쁘네요. 두 사람은 산 중턱까지 올라갔어요.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작은 집들, 농가 밭, 구불구불한 길.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여기서 살기 잘했어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복순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기가 좋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서 마을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했죠. 순자 씨, 네, 행복해요? 복순이 할머니의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행복한가?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그냥 혼자 사는 삶. 이게 행복한가? 하지만 대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네, 행복해요. 다행이다. 저도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웃으며 산을 내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들판을 바라봤습니다. 황금빛 벼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제 괜찮아.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복순이 할머니가 준 김치와 된장찌개, 그리고 밥. 간단하지만 맛있는 저녁이었죠. 밥을 먹으면서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 바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이곳에서 조용히 평화롭게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마루로 나가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고마워.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중얼거렸어요. 이 평화에 감사했습니다. 이 고요함에 감사했죠.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별을 세었어요. 하나, 둘, 셋, 넷. 엄마. 바람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환청이겠죠. 잘 살아라. 바람에 대고 말했어요. 그리고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그럴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어머니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30년의 세월도 다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현재뿐이었어요. 이 마을, 이 집, 복순이 할머니, 그리고 텃밭. 그게 어머니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들판을 걷고 있었어요. 황금빛 들판. 바람이 불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자유로웠어요. 마침내 자유로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헌신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상처받았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용기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나이가 들었다고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감정이 있고 존엄이 있으니까요. 배신당했다면 떠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평화를 찾을 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처를 받으셨다면 자신을 먼저 돌보세요. 용서는 강요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때 생각하셔도 늦지 않아요.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주변을 둘러보면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